저희 블록chain나우 일부 국내외 시황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초대석에는요, 이스튜데이 이승익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는 방송 요즘 때문에 네. 긴장돼서 연휴를 못 보내고 있어요. 에이, 거짓말. 많이 쉬다 오신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 그렇죠. 뉴스들이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소재를 더 발굴하느라고 네.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연휴 때도 네.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죠? 다녀왔는데 다녀왔습니다. 네. 뭐 애인이랑 다녀오셨어요? 친구들이랑 갔다 예. 왔고요. 저희 네. 둘 다 애인 없습니다. 아이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한 번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가 아닌 이번에는 포인트 판매 회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머지 포인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 머지 포인트 사태가 더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머지 포인트가 뭐 몇 퍼센트 이제 세일을 한다.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떠한 어플에 이제 포인트를 결제를 하면은 그게 80% 네.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그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규모의 사기 피해를 네. 입고 있다고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이 머지 포인트를 잘 몰라요. 네, 저희 같은 저도 몰랐어요. 네. 보통 여기 이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주 고객들이 20, 30대 젊은 네. 층들이 많고요. 네. 좀 어느 정도 그 기성세대들은 이런 좀 머지 포인트를 잘 몰라서 상대적으로 사기를 덜 당했지만 이 머지 포인트가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백화점 상품권이 있다면 네.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걸 8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8만 원에 사지만 10만 원어치의 구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온라인 이제 포인트로 네. 대체를 해서 여러 가지 큰 대형 업체들, 마트, 편의점들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에코인을 만든 거죠. 네. 이제 80%로 20%를 할인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네네. 이게 월 사용액만 약 한 달에 300억에서 400억 정도 월 사용액이 네. 네. 기존 회원들은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피해액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이 됐냐면 네.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그 전자금융법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결제 그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그 모 언론 매체에서 전자 그 금융 거래법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그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거래처 제휴업체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쵸.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 부랴부랴 막 판매 신청을 하고 회사도 찾아가서 네. 직기들까지 다 드러내고 아이고. 최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네. 포인트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방역 수칙이라든가 그런 게 다 무시되는 상태에서 아비규환이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머지 포인트 자체가 네. 그 여기에서 이제 결제를 애시당초에 막는 그렇게 먼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들었던 사업장에서는 이 결제를 막았다고 해요. 근데 네. 그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늦게 전달을 받았던 네. 식당 뭐 사장님이라던가 이런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세업자들이 그 머지 포인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이게 약간 부도움을 받아버린 네. 그렇게 돼버린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야기가 돌기로는 이게 폭탄 돌리기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 또 환불이 이어지고 있었다면서요. 2차 환불까지 온라인 환불, 오프라인 환불이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파리바게뜨, 이마트24, GS25, 이디야커피, 던킨도너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형 그 그룹들, 네. 소비재 그룹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식당, 소매업자, 자영업자들은 이런 내부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요즘 머지 플러스와 관련해서 유행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시족, 머지 여시족이. 여시족.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남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다 소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식당 가서 뭐 돈가스 300만 원어치를 네, 사버리고 맞습니다. 그게 결국 고스란히 다 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전가돼요. 네. 다 떠넘기는 거죠. 네. 자기 갖고 있는 포인트들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네. 이걸 모르는 자영업자들은 그걸 그날 받았다가 매출이 너무 상승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고스란히 그걸 갖고 그러네요. 환전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결국은 또 서민들, 자영업자들만 이 코로나 시기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그렇죠. 네. 너무 많은 피해들이 밑단에 자영업자들에게 다 전가가 고스란히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발견한 소스들을 기반으로 조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현 머지의 개발실장의 전 직장은 위치 리펀딩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 리펀딩이 개미 투자자 300억 원 폰지 사기, 위치 리에시 전 대표 검거해서 해외에서 압송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폰지 사기 회사고요. 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핑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분은 본명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에드라 블록체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1초 이내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이제 탈중앙화 모바일 마이닝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코인 복제 에드라 코인 개발자 징역 10월 선고라고 결국 이 두 분 다 사기꾼. 이었던 거죠. 그쵸. 이게 전직 사기꾼 그리고 현직 사기꾼이 사기꾼인가요? 돼버린. 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머지 포인트 자체의 그 시발점 자체가 사기로 이루어진 거 네.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큰데 이 금융당국의 대처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당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뭐 사실상 뭐 뒷북 정책이죠. 아.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네.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련된 법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아. 이게 참 묘한 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또 활용을 한 게 이게 돈이 아니거든요. 뭐 주식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일종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스타트업계 앱테크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말 그대로 그 앱을 활용한 재테크, 플러스 재테크라고 해서 네. 젊은 친구들이 여기저기 포인트들을 많이 모아요. 뭐 네네네. 물을 마셔도 포인트를 준다. 걸어도. 걸어도 마늘 포인트를 먹기, 준다. 뭐 포인트 이런 거. 근데 이 포인트의 허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식회사 스타트업은 다 조그맣고 영세한 회사들이 많아요. 네. 무한정 포인트를 남발해 놓고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또 의문이 드는 게 도대체 이게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되길래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확한 맹점이에요. 이게 네. 궁극적으로 포인트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발행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재원이 쌓여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머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20%를 할인해주면 가령 100억을 할인해줬으면 네. 결국 20억에 해당되는 만큼은 뭔가 그 수익 구간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발행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전수적인 지금 점검이 상당히 시급한 네.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폰지 사기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폰지 사기가 정확히 뭐냐면 1920년대 그 네. 미국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이민을 왔어요. 찰스 네. 폰지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네. 돈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끌어모으면 그 사람한테 또 수수료를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계속 다단계식으로 끌어모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이제 수익으로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돈 버는 원동력은 없는데 수익을 계속 주고 본인도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점에서 돌려막기라다가 빵 네. 터지면서 잠적해버린.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돈을 끌어모으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고수익을 주면서 결국 회사 궁극적으로는 도산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들을 다 폰지 사태라고 그 얘기를 해요. 사람 이름에서 네. 따온 네. 거군요. 마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그러게요.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단계뿐만이 아니라 네. 금융 다단계, 뭐 예전에 다단계의 기초가 뭐 옥장판들을 팔고 네, 할머니들 네, 네, 네. 유인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또 라임 사태, 펀드에서도 그렇죠. 또 네. 돌려막기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번 포인트까지 네. 이 폰지 사태가 이렇게 네. 왔습니다. 네, 이런 유사한 계속 금융 사기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정부의 확실한 대응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한편, 이어서 네. 이어서 하실 네, 말씀 이어서 또 있으신가요? 대규모 네. 투자 인수 사건이 또 다시 한번
알려졌는데요. 이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본격적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근데 사실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지 않았었나요? 요기요가 한 것이 아니라 배달의 요기 민족이 독일 요기요. 아니요. 회사가. 요기요의 모회사인 그 독일의 펀드가 네네네. 요기요를 인수를 했다가 네. 그 공정위에서 이건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를 하면 회사의 네. 그 배달 업계 90%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다고 해서 맞습니다. 독과점 경고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둘 중에 배달의 민족으로 인수를 포기하거나 요기요를 다시 누군가에 재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딜레마에 빠진 거죠. 네. 네. 그럼 배달의 민족은 포기를 못하고 네. 요기요를 던져버린 거죠. 네, 아무래도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더 네. 탐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죠. 아쉽게도 2등은 1등에 밀려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의 요즘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르는 쿠팡이츠도 있잖아요. 네. 이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예, 상당히 이제 그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하는 금액은 약 8천억 규모고요. GS 리테일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인수를 했어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GS 리테일은 그 컨소시엄 내에서 8천억 중에서 약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네. 또 네. 추가적으로 5년간 1조 원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 네. 자, 그렇다면 왜 GS 리테일? GS 리테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GS25 편의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프라인 유통망이 엄청 네. 많아요. 네. 전국에 1만 6천 개의 편의점을 갖고 있고 거점을 네. 그다음 60개의 거점 물류망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강자죠. 네. 유통망에. 이 오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요기요를 이제 인수를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오프라인을 정말 이제 아울러서, 하나의 큰 제국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급격하게 커지는 시장이 음식 배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퀵커머스 시장이라 그래요. 퀵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퀵커머스 시장이 뭐냐면 우리 두 분도 이제 1인 가구로 사시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도 저도 1인 많고. 거고요. 예. 네. 퇴근하고 가면 힘들잖아요. 네. 또 아침에도 또 우리 출근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네. 랩으로 생필품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저 네. 비마트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 네.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게 비마트인데 네. 이제 요기요도 그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GS 그렇죠. 리테일과 네. 합쳐서. 그래서 전국에 오프라인 거점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겠네요. 배달의 민족은 오프라인 거점망이 지금 없잖아요. 비마트는. 네.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비마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오프라인 기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물건을 전달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GS 편의점 자체에 워낙에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강세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요기요가 당초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밀려서 그 매각가가 5천억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M&A 시장에서도 많이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기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밀려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했는데 맞습니다. 의외로 8천억 고가에 배팅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8천억에 인수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네. 있다라는 네. 그 계산이 들어선 거고요. GS 리테일 그룹이 저기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가면 파르나스 호텔 네, 맞아요. 네. 거기 있죠. 거기를 갖고 있는데 그 네. 파르나스 호텔을 오너가 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기요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 호텔도 매각을 한다. 정말요? 그 정도로 온라인 오. 시장에 대한 진출 의욕이 상당히 네. 강합니다. 그럼 네. 향후 파르나스 호텔을 또 누가 인수를 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그렇죠. 될 그것도 종목 또 중에 하나의 또 재밌는 또 하나겠네요. 이슈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해결해야 될 현안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3일,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다시피 이제 13일 날 출소를 했고요. 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 본사인 서초동 사옥을 찾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얘기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질문에 애인이냐고 두 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그 애인과 사귀다 결별을 했을 때 네. 또는 사귀었을 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제가 좀 편히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나요? 만나고 보니까 좋은 건가요? 좋아서 만나는 거죠? 예. 네. 또 헤어질 땐 그 사람이 싫어서 헤어지나요? 아니면 헤어질 때쯤 되니까 모든 게 싫어지는 부분들이 못난 부분들이 보이나요?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네. 그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하면 삼성전자 우리 뭐 지금 현재 8만 전자, 9만 전자 했는데 네. 더 오르지 않을까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할 거다라는 희망이 네. 상당히 많이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참 교묘하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들은 이제 언론이나 증권가에서 찾기 시작해요. 네. 이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하락 원인을 찾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꾸로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오른 거고 네. 떨어지면 또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펀더멘탈의 배경은 현재 연초부터 예상됐던 얘기들인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이 네. 지금 왔습니다. 네. 반도체 초호황 슈퍼사이클이 왜 왔냐면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도 상당히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그렇죠. 비대면이 많아지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 발달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예요. 예전에는 그 산업의 쌀이 철강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네. 요즘은 산업의 쌀이 반도체입니다. 네. 그야말로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가 오면서 생각보다 또 길어지면서 계속된 반도체 실적이 이어졌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반도체 및 테슬라와 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전기차. 네. 현대 기아차에 현기차. 들어가는 네. 반도체들이 부족해서 이제 물량 공급을 잠깐 중단을 했던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이 남아 돈다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주식은 그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의 성장 가치로 가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가 남아 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제 곧 앞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촉갈 것이라는 예상치 때문에 아, 네.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에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네. 반도체 전 세계적인 뭐 인텔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 공급이 많아져서 반도체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네. 한편 또 이제 삼성은 또 노조가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 이번에 52년 만에 삼성 무노조 네. 이병철 회장이 그 창업자죠. 이병철 회장께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52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출소 서초동 사옥을 방문하면서 노조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무노조는 없다. 이제 유노조 경영을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태까지 삼성 계열사들에게 밀어줬던 급식업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형평성 있게 입찰을 받고 네. 앞으로 삼성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명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잘 지켜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직원들은 또 선별적으로 미리 백신을 맞았잖아요. 이 혹시 백신 수급 부족에서 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들이 좀 구원의 투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정치계의 좀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이번에 국민 여론이 네, 좀 많이 우위가 있어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동의한다는 그 여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맞습니다. 그 동의했던 여론들 중에 양대축이 반도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반도체 위기론. 네.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투입돼서 M&A라든가 삼성의 반도체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해라라는 주문들이 많이 국민적 여론이 좀 깔려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것이 코로나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하다 보면 전 세계에 백신을 주문 생산을 맡기는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컨택 라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 회사들과 상당히 그 백신 외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장 적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네. 역할로는 상당히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시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가라 이런 댓글들이 쇄도를 했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실 국내 시장을 대거 이탈을 했던 게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빠져나갔던 것은 결국
삼성전자 자체를 매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올 초부터 지금 이제 그 상반기까지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순매도가 약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들어서 누적 순매도가 18조가 넘는다 그래요. 네. SK 하이닉스는 약 3조 2천억 정도 되고 하지만 또 반면에 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이런 쪽의 외국인의 또 순매수는 또 상당히 높거든요. 네. 뭐 최근에 그 달러 환율이 좀 높아서 그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장의 네. 그 규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번 순매도는 그 반도체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를 뚫냐 이렇게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순매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5만 전자까지도 내려가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네. 한번 좀 5만 전자요? 그때 네. 주어야겠네요.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가 74,400원에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8만 전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사장단이 계속 주가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가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 이 현재 시장, 현재 상황 어떤 이유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크고요. 원래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그때 5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5만 원이라는 그 가격 자체가 네. 이게 멀리 있었던 아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5만 원에서 8만, 9만까지 갔었는데 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뭐 올해 들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기까지 왔고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면서도 올랐었던 이유는 뭐냐면 동학개미들로 표현되는 국내 개미들이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를 주워담고 어, 있죠. 거의 침이 우표 모으듯이 맞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고 팔지를 않았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저축을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여태까지 그 동학개미들의 힘으로 버텼었는데 그쵸. 뭐 개미들이 계속 그 네. 돈이 어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다 결국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회의론과 긍정론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을 좀 살펴본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가 뭐 암호화폐 시장의 견인차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점점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레디 플레이 원 보셨나요? 아,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봤어요. 그죠? 스티븐 네.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 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금방 또 이해를 하실 건데 네. 메타버스를 말로 설명하려면 좀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유니버스 전 네. 세계, 그다음에 메타, 네. 그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한마디로 가상현실 세계인데 이해를 여러분들 편의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예시를 드리면 싸이월드 자체가 예전에 약간 그 메타버스의 그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가상 세계에서 서로 옷도 사 입고 네, 맞죠. 대화도 하고 네. 약간 제일 기본적인 2차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그 싸이월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는 더 이제 입체적인 그 현실로 다가서서 그야말로 그 가상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 그 메타버스의 가장 정점이고 가장 네. 잘 이제 표현된 네.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한편 그렇게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면서 레디 플레이어 원 안에서는 디스토피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유토피아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디스토피아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의 갭 차이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도 여파가 끼칠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이렇게 열풍이 불어나는 배경에는 이 또한 또 코로나예요. 네. 코로나가 뭘 갖고 왔냐면 비대면 말 그대로 언택트 네. 접촉을 하지 않고 네. 뭔가 상담을 하거나 서로 또 수업을 하거나 이런 세계들을 가상현실 세계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은행권,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뭐 그 펀드 상담, 네. 예금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 중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할 땐 분양 모델하우스를 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상현실 내에 똑같이 구현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상담을 받고 자기가 살 아파트를 그 메타버스 안에서 보게 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은 붐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서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직접 가가지고 어떤 장판을 썼는지, 어떤 벽지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채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직접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은주 씨는 어떠세요? 메타버스에 좀 긍정적인 입장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게 편리성이잖아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살 집은 현실 세계에 있어야겠죠. 하지만 뭐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이렇게 돌아보면 알지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 맞아요. 모든 시간과 절차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시간도 아끼고 또 감정적인 소모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주어진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이게 밀레니얼 세대 저보다 더 꼰대 세대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라떼 타줘야겠네요. 정확한 네.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메타버스가 비대면을 갖고 왔다 해서 네. 우리가 접촉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뭐 10건을 보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찾아가고 방문을 했다면 한두 건으로 압축을 시켜주는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네. 편리성은 더 늘어나고 물론 최종 집을 계약할 땐 찾아가서 말씀하신 그쵸. 장판도 네. 보고 네. 벽지도 보고 네. 개나리 벽지를 썼는지 네. 골고루 살펴봐야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우선 DB 하이텍 최근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DB가 뭐냐면 동부그룹의 예전에 그 이니셜 약자예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동부하이텍이었었는데 네. 그 DB그룹, 그 동부그룹에서 그 DB 하이텍을 매각한다라는 시장의 소문이 퍼졌어요. 네. 근데 조회공시 증권거래소에서 DB 하이텍을 파냐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 없다. 네.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M&A로 팔린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주식의 폭이 네. 고스란히 반납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주식이 급락이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여의도를 취재를 하면서 자본시장을 취재할 때는 항상 그 아니땡 굴뚝이 연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뭔가 네. 이유가 있거나 네. 매각을 검토해 봤거나 네. 뭐 어쨌든 비슷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의 소문이 저는 항상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앞으로 DB하이텍 또 M&A 시장에 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네. 네. 또 반도체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또 이 에코프로비램이 뭐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 MSCI 코리아 지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그 글로벌 금융기관이 네. 그 만드는 주식 지수예요. 네. 네. 우리나라도 뭐 유가증권 지수가 있고 네.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지수의 종목이 편입이 되면 프리미엄 상승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그만큼 또 이 MSCI 지수를 믿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가 늘어나고 기관들 투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이 되면 주식들이 항상 오르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에코프로비엠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MSCI에 편입이 됐어요. 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SK 바이오 바이오 사이언스 네. 거기도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네. 상당히 상한가까지 갔지 않아요? 뭐 그런 예들입니다. 네. 살짝 이 향후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들여다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주식은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 네. 뉴스가 나왔어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이제 인터파크의 인수전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지난주에 인터파크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롯데그룹이랑 네. 물밑 협상 진행되다가 롯데그룹이 아니죠. 그 인터파크가 공개 매각을 한다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네. 다 나와랑 헷갈렸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인터파크에 관심을 갖는 인수 의향자가 약 10여 곳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놀자, 네. 그다음에 KG그룹. 네. KG그룹은 예전에 경기화학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트립닷컴 상당히 큰 대기업 재벌이에요. 뭐 이런 그 큰 회사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소모품 구매 대행 회사죠. 아이마켓 코리아,
뭐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 회사들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파크가 사실 티켓이나 그런 쪽, 뭐 투어 이런 쪽에서는 좋은 향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1세대 커머스 시장이었던 쿠팡이나 그런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인터파크가 이런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나 이런 그 앱들과는 차별성이 있었던 부분이 인터파크는 주로 여행, 네. 도서, 네. 공연 네. 이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너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연 안 되죠. 여행 가는 해외 여행 가는 사람 없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티켓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독자 생존하기에는 이 코로나의 이 악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다 보니까 인사병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 판단이었던 아까 그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GS 리테일과 네. 요기요가 네. 손을 잡는 것처럼 네. 분명히 또 오프라인 업체와 기업들과 손을 잡다 보면 인터파크가 또 제2의 전성기가 올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블록체인 이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블록체인 이슈들 첫 번째 이슈 은주 씨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카카오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드디어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려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목기로 블록체인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 카카오가 블록체인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여태까지 카카오에 따라붙은 꼬리표는 뭐냐면 내수 전용. 내수 전용. 네, 네. 대한민국 내에서만 돈을 버는 내수 전용. 라임에 비해서 라임은 일본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그렇죠. 그 확장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너무 내수 전용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따가운 눈총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창업자인 그 김범수 이사의 의장이 그 채측근들이 이제 전면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자회사 크러스트를 설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카카오에서 지분 참여를 했던 클레이튼 네. 암호화폐 있잖아요. 네. 그 재단과 함께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본부로 싱가포르에 세워요. 그러면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가 주도했던 클레이튼 블록체인 개발과 뭐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앞으로 풍성하게 사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오늘 이제 벌써 현재 시각 8시 49분인데요. 1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가장 큰 이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거래소들이 여전히 정상 거래소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미흡한지 또 실명 계좌 발급을 받은 거래소는 어딘지 또 특검법까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큰 단락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이제 코인 거래소들을 다 해봤더니 네. 우리가 원하는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소들이. 금융당국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 위법 행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네. 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오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검법이라고 하죠. 네.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 사항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을 했지만 네. 또 컨설팅도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라. 네. 현재 아주 부지런히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블록체인 나우 일부 오스투데이 이승익 편집국장님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 그리고 유가 증권 시장 상황, 암호화폐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사실 많은 것들 준비했는데요. 저희 시간이 모자라서 내일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근데 블록체인 나우 1부 잠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저희 뭐 해야 된다고요? 투자 고지 해야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시청자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의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